자, 보겠습니다. 한가람 2025년 녹화할 거고요. 문제가 계산이 좀 많아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계산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구려요. 문제를 풀다 보면 빡치는 문제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내는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시험 문제 보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꼬우면 졸업을 하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패스. 4번은 지난번에는 A 더하기 B 빼기 C 더하기 D라서 A, B, C들을 직접 구했어야 됐는데 이번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죠? 이걸 설마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푼다면 시간이 많이 까일 겁니다.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죠. 수치 대입으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되고요. 딱 보자마자 사실은 수치 대입인지 이거 수치 대입으로 안 풀리네, 어쩔 수 없네 인 건지는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은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든 계산이 많아서든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잡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5번은 패스요. 5번은 반별식 이용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6번은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Z제곱이 음의 실수다. Z가 뭐다? Z제곱이 음의 실수다는 Z가 순어수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이 1이라는 거 알게 되고요. Z는 I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처음에 있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는 대표적인 형태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다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I예요. 그럼 얘는 어디? 루트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여기 찍히는 친구라고요. 길이 같으니까 45도고요. 요거 제곱제곱의 합은 1이죠. 그럼 얘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입니까? 8개죠. 뒤로 45도씩 이동하는 거라 8개 단위로 순환하고요. 우변은 Z에 발을 붙였어요.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라는 건 몇 콤마 몇? 0 마이너스 I니까 0 콤마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어디예요? 여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됐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만에 와요. 8개 단위로 순환하는데 두 번 만에 왔으니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됐죠? 이걸 계속 거듭 제곱하고 있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7번도 뭐예요?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항등식, 판별식 D 써서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8번은 왜 여기 있나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객관식이래. 단답형이 여기에 왜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약간 순서대로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교과 과정에 따른 순서로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번 패스, 9번도 패스. 두 군의 합과 곱으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10번 우리 계속 하던 거예요. 패스. 이거 그때도 얘기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일일이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묶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도 계속 하던 거라 패스. 그 다음에 12번 패스요. 이거 13을 6, 7로 나누는 이야기에 조금 더 연장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2번까지는 막힘없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들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자, 13번부터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다항식 몇 차예요? 4차죠. 4차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가 모두 실수인 두 식이 있는 fx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건 중간 과정까지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fx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게 이제 힌트가 될 거고요. 나 조건에 보시면 다항식 fx는 gx, hx를 인수로 갖고 그럼 fx는 gx 곱하기 hx 형태를 가지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hx를 무엇으로 나누냐면 gx로 나눠요. 그럼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3x-1이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1차, 3차
2차, 2차, 3차, 1차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아유, 이게 불가능한데 미안해요. 요거 불가능하죠. 요거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 불가능해요. 요거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 왜 불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그게 이 문제의 가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hx가 만약에 1차 형태를 띠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근을 가지게 됩니다. hx가 1차면 요런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면 1차를 0으로 만드는 건 무조건 실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x나 gx가 1차인 경우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됐죠? 그럼 남아서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2차, 2차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차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해서 이게 꼭 이 두 개만 외에 다른 거에 곱해져서도 될 수 있는데 뭐 얘가 1차, 2차라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왜 안 된다고요? 1차인 순간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이하로는 안 돼서 결국 2차, 2차로밖에 안 되고요. 자, 그럼 문제 hx 2차인데 최고차의 계수 얼마라고 그랬어요? 네, gx 2차인데 최고차의 계수 얼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얘의 최고차의 계수도 1이고 얘의 최고차의 계수도 1이면 qx는 2차, 2차니까 상수인데 심지어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hx는 gx 곱하기 1이고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1 생략하면 hx는 gx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 gx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문제에 나온 조건으로 x제곱 플러스 나머지는 몰라요. px 플러스 q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hx는 이 친구의 3x-1을 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p 더하기 3x 플러스 q-1이 돼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fx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실수가 더 있어야 되는데 fx의 4차의 계수가 얼마예요? 1이죠. 이 친구들의 4차를 만들 때 계수도 1이니까 실수배는 없는 겁니다. 그럼 fx인 문제에 있는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 둘의 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랑 x제곱 플러스 p 더하기 3x 플러스 q 마이너스 1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개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변수를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의 센스가 필요하죠. 상수 곱하면 상수 나와요. 맞죠? 그래서 q에 q-1을 곱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가 돼요. 그럼 q제곱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q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랑 얼마입니까? 마일하고 q가 될 수 있는 건 마일하고 2거든요. 근데 마일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여기에 마일이 들어오는 순간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p값에 관계없이 판별식 d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ac가 음수니까.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가지니까 문제에 fx가 실근을 가진다는 내용을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되고요. q는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2 하고 x제곱 플러스 p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전개 싹 해서 개수 맞춰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상수까지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변수를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q를 좀 없애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F2 구하시면 됩니다. F2는 결국 A 값을 구하시든 A, B를 구하시든 P를 구하시든 해서 한쪽으로 정리해서 2 넣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P값 만약에 2개 나온다면 둘 중에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친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fx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서 2차, 2차로 바꾸는데 그 2차들이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는 거. 1차가 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계산을 엄청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14번 보시면 선생님이 쓰이든 안 쓰이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뭘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보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쓰이든 안 쓰이든. 오메가가 떠올라야죠. 오메가가 떠올라야 되고요. 쓰이냐 안 쓰이냐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무조건 오메가를 적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오메가를 쓸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눈다 이야기가 있죠. x의 10제곱 더하기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나요? 나머지를 직접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 이런 검산식 형태 이야기 있고 검산식 형태는 결국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항등식 풀이 방법은 3개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근데 이거 개수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QX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나누기도 어려워요. 10차를 2차로 어떻게 언제 다 나누고 있습니까? 그죠?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수치 대입이죠. 수치 대입을 할 땐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결국 오메가 이야기네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메가 문제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근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실근이라고요, 허근이라고요. 그래서 허근이라 그 허근 하나를 오메가로 놓으면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또 다른 근은 오메가 바고요. 얘는 누구랑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x-1을 양변에 곱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뭐가 돼요? 요식 뭐 돼요? 이거의 근이 오메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6가지 이야기.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해서 이 6가지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메가를 집어넣을 거예요. 우선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집어넣으면 요게 무조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걸 의도하고 넣은 거니까요. 그러면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1은 Rx 몇 차여야 돼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여야 돼요? 1차. 그래서 이걸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A랑 B는 당연히 실수예요. 됐죠? 네, 그러면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A 오메가 더하기 B예요. 자, 물어보죠. 앞에 잠깐 봐요. B는 실수죠. A 실수예요. 오메가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오메가요. 허수예요. 그러면 실수 곱하기 허수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죠. 실수가 만약에 0이라면 이 친구는 0이 되면서 실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오메가 10제곱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차수를 줄여줄 수 있겠네요. 오메가 10제곱은 결국 뭐가 돼요? 오메가죠. 더하기 1이에요. 이거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이거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허수죠. 그러면 이 허수가 이 허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 실수가 이 실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가 얼마? 1. A 오메가가 뭐? 오메가. 그럼 A는 1이네요.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AX 더하기 B는 결국 X 더하기 1이 됩니다. 오메가 바를 이용할 필요도 없네요. 됐죠? 결국 뭘로 풀었어요? 오메가. 근데 수치 대입으로 풀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차수가 너무 높고 나머지 내용들이 없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무조건 오메가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내용에 맞춰서 하시는 겁니다. 됐죠? 아이고야. 오늘 며칠이에요? 12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딱 2주 뒤에 며칠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1월 1일이 26일이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학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 수업 마지막이고요. 그 주의 주말에는 100분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원에서 없을 거래요. 그래서 그 주 금요일이 우리 마지막 수업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음 날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와야 됩니다. 죽어버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우리 부원장님이 고등부 관련해서 통화를 부모님들하고 싹 하실 거고요. 늦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해당하는 담당 선생님이 어머님들하고 통화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가서도 고통받으면서 공부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선생님 경험상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 좋은 결과나 최상의 결과는 약간의 운도 들어가야 돼요. 약간의 운도 들어가야 되니까 개 열심히 했는데 왜 제일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개 열심히 하면 앵간히 좋은 결과는 나옵니다. 개 열심히 했는데 간혹가다 개 나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가 무조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업 오늘 빼면 4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1월이 돼서 고통을 받겠죠. 방학 프로그램 하기 싫어. 개 힘들어. 네. 그래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에는 새로운 반을 모집해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지난번처럼 2차 함수도 못 그리고 막 이러면서 진도만 빨리 나가고 이런 친구들 현재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천천히 나가는 반들만 있어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상관은 없겠지만 선생님 이번 방학 때 최대 목표는 뭐냐면 공수원 하는 반만 있거든요. 2개 반인데 둘 다 공수원 해서 1월, 2월 동안 공수원을 끝내는 반이에요. 그래서 두 반의 공통 목표는 뭐냐면 얘네들이 1월, 2월 끝내고 나면 2차 함수 절대값 그래프까지 그리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을 던져줘도 2차 함수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2차 함수 그래프, 절대값이 들어있던 혹은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최대 최소를 표현하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런 것도 다 그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게 안 된다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집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안 되면 고등학교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자, 15번입니다. 15번 보시면 이것도 재밌는 문제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없고 이것만 딱 봐도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혹시 되지 않을까? 즉, 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의 3차의 99%는 근이 하나는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수냐 미지수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수의 약수를 대입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k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근, 즉 근이 상수인 형태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에 얼마를 넣어야 이 k-k에서 k가 사라질까 고민하는 게 사실 첫 번째, 제일 빨리 하는 접근이에요.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2 집어넣어서 이거 없애고 남은 부분이 2 집어넣으면 사라지나 확인하는 거죠. 사라지네요. 그럼 x-2 하고요. 인수분해 때려줍니다. x제곱. 얘네요. 더 이상 없어도 돼요. 그럼 상수에서 이거 나오면 마이너스 k는 0. 그럼 근이 하나는 2, 하나는 루트 k,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k. 그래서 총 3개의 근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 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고요.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고 누가 감마인지는 안 나왔는데 알파, 베타 중 둘 중에 하나는 실수래요. 그럼 나머지 하나 허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실수고 이게 허수인 경우랑 이게 허수고 이게 실수인 경우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했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5는 0이라고 했죠. 자, 알파가 실수예요. 실수의 제곱은 뭔가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실수죠. 1시간 걸린다더니 일찍 왔네요? 근데 선생님이 왜 늦냐고 그랬더니 답장은 왜 안 해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베타는 허수의 2배 한 거니까 허수고요. 실수입니다. 실수, 허수, 실수 이렇게 되어 있죠. 실수, 허수, 실수 3개 더하면 0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허수가 무조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갈게요. 허수의 제곱을 할 거예요. 허수의 제곱을 하면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현재로는 알 수 없죠. 실수의 2배 했으니까 실수고요. 실수예요. 그러면 실수 더하기 허수면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0이. 그러니까 이건 제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실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수분해 해놓은 걸 놓고 봐도 이 친구들이 허수인데 이 친구들은 제곱하면 K가 되죠.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곱했는데 실수가 되는 친구는 실수거나 순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순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순허수기 위해선 K가 음수여야 돼요. 이 친구들이 순허수기 위해선. 자, 그럼 알았네요. 누가 실수라고요? 베타가 실수라고요. 인 거죠. 그럼 나머지는 넣어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감마 제곱은 얘든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감마랑 알파 중에 베타 중에 감마랑 알파 중에 누가 K냐 누가 마이너스 루트 K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루트 K 또는 마이너스 루트 K 값이 얼마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실근 하나가 2라는 걸 찾으셨으니까요. 됐고요. 16번이요. 16번이요. 해보셨습니까? 16번? 맞습니다. 선생님이 방법을 졸라 많이 찾아봤거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해설 같은 것도 최대한 찾아보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혹시 각도의 개념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한 이틀 고민했거든요. 이틀 고민하고 실제로 막 해보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고등학교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행렬의 각변환 이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생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로 A, B를 표현하고 두근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랑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로 A, B를 표현해서 알파 베타가 됐든 A, B가 됐든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근의 합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세제곱 공식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 빼는 겁니다.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나오고요. 여기에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곱해서 필요 없는 부분 빼는 구조로 해가지고 이거 노가다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거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신 분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노가다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낸 사람은 사실 욕을 좀 먹어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딴 문제를 내면 안 돼요. 아니면 낸다고 예고했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낸다고 예고하고 나서 몇 번 문제는 노가다로 풀어야 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 제일 마지막에 풀어라고 했으면 뭐 욕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냈으면 이건 욕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특수각도 아니고요. 추론도 선생님 기준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이 미안하고요. 그 내신 분한테 죄송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노가다 직접 뛰면 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양아치인 겁니다. 예, 양아치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미안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 선생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다면 혼 좀 나야 돼요. 정말로. 욕 좀 먹어야 됩니다. 자, 17번이요. 17번은 모의고사에, 고3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를 2차로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풀면서, 미적분 문제 풀면서 본 적 있을 거예요. fx는 gx라는 형태가 나오면 사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y는 fx라는 친구랑 y는 gx라는 친구를 연립한 겁니다. 교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를 옆으로 넘겨서 fx 빼기 gx는 0이라는 형태로 많이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친구를 잠 x라고 바꾸면 hx는 0 형태니까 얘는 다시 y는 hx랑 y 0의 교점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를 써야 되는 게 이 문제에서 힌트들로 계속 나오죠. 나 조건도 보시면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넘겨서 정리하면 fx 빼기 gx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빼는 거 구조고요. 다 조건도 f0 빼기 g0은 6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문제 구하라는 것도 f-2 빼기 g-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사실 이 친구를 hx라고 한다면 이건 hx는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h0은 6이다. h-2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x 함수를 구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hx 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차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조건을 가조건을 놓고 보시면 어딘가에 있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있는데 f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gx는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최고차의 개수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잠시만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 잠시 확대해 보면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여기에 n 플러스 1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한 이런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gx를 저기서 대충 그리긴 했는데 만약에 얘가 좀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친구면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뭐예요?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그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게 타이트하게 올라가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올라가는 구조여서 이렇게 생겨버린다면 여기에서 fx보다 gx가 위에 있는 순간이 존재해버려요. 그럼 역시 똑같은 이유로 이걸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여기서 지나는 건 맞는데 위에도 있지 않으면 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가진다는 거예요? 공통 접선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미적분 2 내용이에요, 사실은. 미적분 1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순간 기울기가 같다는 게 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점을 지나면서 순간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직선하고 곡선 아니고 곡선이어도 두 친구를 접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점에 f'n 플러스 1 하고 g'n 플러스 1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접하니까 그 순간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넘겨서 빼면 0이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h'n 플러스 1이 0이라는 내용을 숨겨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말고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요 이야기로 놓고 봐서 요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친구들은 요 이야기로 그 문제 요거 지난다는 이야기로 fn 플러스 1은 g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서 빼면 0이 돼요. 그럼 hn 플러스 1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됐죠? 근데 hx 뭐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입니다. 근데 n 플러스 1 넣었을 때 0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있는 n 플러스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데 모든 hx의 y 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꼭 지나야 된다고요. 이거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미분하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서의 순간 기울기 뭐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다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어느 측면으로 해석하냐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젠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 이야기로요. 요거 지난다랑 요거 지난다로 fx를 좀 정리하면 fx는 x-n 그 다음에 x-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gx는 최고차의 개수 몰라요. k에 x-n 플러스 1 그 다음에 x-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 빼는 이야기로 계속 하고 있죠. 그럼 공통인 인수로 묶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xn 플러스 1, x-n 플러스 1. 그럼 x-n 플러스 1로 묶으면 앞에 남는 건 x-n이 남고요. 뒤에 남는 건 요 마이너스 k 해가지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kx.
플러스 k n 플러스 3이 남아요. 됐죠? 근데 아까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 요것도 있었고요. 이게 hx니까. 미분에서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 이야기로 보여드렸듯이 n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1을 뭘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지점. 근의 이야기로 하면 n 플러스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중근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안 돼요. 아니요, 돼요. 근데 오래 걸려요. 그렇죠. 여기가 근이 n 플러스 1이란 이야기죠. 이걸 다 전개해서 또 판별식을 쓰면 식이 개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뭐라고요? n 플러스 1. x에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 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k값 구하실 수 있어요. 그거 하면. 그럼 k값 집어넣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변수 뭐만 남아있어요? k까지 구하면 n밖에 안 남아있죠. 근데 우리 안 쓴 거 뭐 있냐면 이거 있죠. 이거 집어넣으면 n이 얼마인지까지 나옵니다. 그럼 식 다 나왔죠?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h 마이너스 식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이거. 네, 푸는데 오래 걸려요. 그 아까 이야기처럼 판별식 써야지로 해서 하면 또 다 풀어내야 돼요. 개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동시에 해석을 해주시고요. 머릿속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건 웬만하면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접근을 해주세요. 됐죠? 18번도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18번이나 16번을 미리 언지를 주지 않고 그냥 생으로 푸는 거라면 너무 양아치예요. 예. 중간에 뭔가 있을 것처럼 3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가 되나 했는데 그냥 생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생으로 하는데 그나마 짧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짧은 것도 꽤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이건 사실 중등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중2인가 중3에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우각형에서 선 그으면 요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요게 이등변이에요. 요게 이등변이라 요 길이 1로 났으면 요 길이도 1이고요. 문제에서 이거 x로 났죠? 그럼 여기가 (1-x입니다. (x-1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에 있는 거 이야기로 해서 구하시면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즉 x제곱은 x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x세제곱은 여기에 x 곱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거든요. 근데 x제곱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내용들로 차수를 줄여가면서 그냥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있는 내용에 11차까지 있죠? 이걸로 계속 11차까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통인 게 이렇게 있죠. 첫 번째 1 플러스 x 더하기 x 제곱이고요. 두 번째 친구 3x 제곱,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친구도 3x 6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되고요. 마지막 친구는 x 9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묶어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뭐가 남냐면 1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3x 6제곱 더하기 x 9제곱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라는 거고요. 이거 이제 3차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 세제곱의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간단히지 개오래 걸릴 거예요. 몰라요. 다른 방법이 있나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진짜 생으로 계산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출제하신 선생님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그래도 선생님들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걸 떠나서 계산이 많은 건 한 문제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데 그게 두세 문제가 된다면 양아치인 겁니다. 네. 이건 결국에 수학적 머리가 아니고 계산력 빠른 애만 좋은 결과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선생님은 수학과를 나오진 않았지만 씨발 선생님도 개오래 가르쳤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과외 했었으니까 그때부터 치면은 20년 넘게 가르쳤네요. 그럼 선생님의 인생의 절반 정도를 수학을 가르치는데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수학을 할 때 가장 그 장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모른다고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진 않죠. 뭐 이렇게 각변환이나 이런 거 모른다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수학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인생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그 필요한 게 뭐고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뭐고 이런 거를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겠구나. 실제 그러든 그러지 않든 시작하기 전에 그런 체계적인 힘인데 이건 씨발 그런 게 씨발 이러는데 이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예요? 그냥 계산에 때려 넣는 거예요. 이런 건 언제 끝내는 거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몬학습할 때요. 구구단 외우고 그런 구몬학습할 때 끝내는 거예요. 이걸 고등학교 1학년에 때 낸다는 건 너무나 문제를 대충 내는 겁니다. 애들 그 문제 하나에 막 대학을 가니 못 가니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너무 양아치죠. 사실은 계산이 오래 걸린다는 건 중반쯤 가서 알기 때문에 패스하기가 애매해요. 딱 보고 계산이 오래 걸릴지 아닐지 몰라요. 원래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딱 보고 이거 묶이네. 이거 그럼 정리하면 간단해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보고 딱 보고 바로 빼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간쯤까지 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네? 해도 이미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버리기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9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문제에서 있는 변수들 잘 읽고 정리하시기만 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헷갈리긴 했어요. 40 더하기 m, 10 더하기 m 해서 위에는 1차 상수인데 밑에는 2차 상수만 있죠. 밑에 식이 2차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요. 문제에 있는 말들을 잘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약간 국어 문제처럼 냈어요. 네, 좋은 건 아닌데. 보통 실제 수학 문제들은 이런 거를 다 식으로 아예 써주는데 식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19번은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번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문제 다 노말하고 20번 한 문제 있었으면 서술형이어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정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이거부터 볼까요? 박스 위에 두 번째 줄, 박스에서 두 번째 줄 위에 보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gt라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처음 나왔잖아요. 사실 나왔어요.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컨베이어 벨트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범위 내에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의 차를 gt인데 그 이야기를 되게 어렵게 써놨었어요. 이건 딱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실제 그래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서 t 플러스 2죠.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를 t로 잡으면 t부터 t 플러스 여기쯤까지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니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을 이 점에 해당하는 y값으로 가진다고요. 그럼 이 값의 y값으로 가질 때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면 요걸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이 점에 찍힌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 찍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x축이 어딨냐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t고요. 이렇게 딱 했는데 정확히 여기가 t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 여기고요. 최대 여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여기에 찍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가 t 플러스 2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가 t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거랑 이만큼의 차이인 요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그 t 값의 x축보다 위에 찍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그래프의 해석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그걸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수능에서 처음 보는 형태의 해석이 나올 때 지금까지 있던 내용이 덧붙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인데 문제로 돌아가서요. 문제에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딱 오죠? 괜히 x제곱이 양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y는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플러스 5라는 그래프랑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고정적인 친구죠?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외에 그리고 그래프에 폭이 정해져 있다는 거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 그리고 시작을 해봐야죠. 자, 이 그래프 그려보면요.
0,5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죠? 마이너스 9분의 1. 아유, 개수가 마이너스 9분의 1인 거 사실상 처음 볼 겁니다. 위로 볼록한데요. 1보다 작은 수죠, 크기가. 그러면 얘는 굉장히 퍼져 있는 친구예요. 그럼 이거 y값 0으로 만든 x값 얼마입니까? 루트 45예요. 루트 45면 대충 몇 점 몇입니까? 6점 얼마죠? 그러면 1, 2, 3, 4, 5, 6 해서 6, 7 여기 어디쯤에 떨어진다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여기쯤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대칭인 구조니까 이렇게 생긴 게 얘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도 몰라요. 현재 내용으로. 하나도 몰라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그럼 교점이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두 실근 중 교점 중 작은 것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이 친구 x좌표가 알파란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문제에 f라는 함수를 새로 설정했어요. fx는 뭐냐면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플러스 5 누구? 얘라고요. 또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누구? 얘라고요. 그럼 언제 가져오는지를 옆에 적어놨네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알파보다 클 때로 해놨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가져오는데 알파보다 왼쪽에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이걸 가져오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 이걸 가져오는데 어디? 알파보다 클 때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합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고요. 근데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이런 느낌으로 있다면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죠. 현재 내용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A, B라는 변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런데 박스에 있는 가조건 0과 1 사이일 때 GT랑 FT가 같대요. 아까 GT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차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거랑 F 함수, 지금 어떻게 생길 F 함수,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F 함수에 t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대요. GT는 범위 내에 F 함수의 최대값 빼기 F 함수의 최소값을 한 건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요, 지금? FT랑 똑같다고요. 간격을 가져올 건데 그 간격이 함수에 t를 넣었을 때랑 똑같다고요. 왜일까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 문제의 가장 어렵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접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고민을 해오셨어야 돼요. 이런 고민. 이게 0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0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게 얘랑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있죠. 0, 여기 1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 떨어진 여기까지 이만큼 가져와요. 이만큼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 이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모양의 최대 최소의 차는 요만큼이죠. 그럼 아까 이야기로 0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가져오는 요게 된다고요. 여기 찍힌다고요. 근데 문제에선 어디 찍혔으면 좋겠다고요? 여기 찍혔으면 좋겠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범위 안에 여기가 t고 t 플러스인데 0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0이 제일 작은 건 거야. 그래서 여기 봐요. 요 그래프 요만큼 있죠? 이 폭이 결국 얘를 넣었을 때랑 똑같은 값을 찍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0과 1 사이에서 늘 성립하려면 0과 1 사이에 0과 1이니까 폭 2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가장 작은 값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0. 0보다 더 낮은 값이 있어도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이 범위에도 0이 제일 작아야 되고 이 범위 안에도 0이 제일 작으려면 0이 되는 점은 1과 2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찍을게요. 우선 여기쯤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0과 2 사이에 제일 작은 거 0이죠. 그러면 0, 요 t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큰 거니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이동해도 계속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 이거 잘못된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왔어. 그럼 최소값은 0이 맞거든요. 최대값은 이걸 집어넣었을 때가 아니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되려면 어떤 그림 형태로 그려야 되나요? 그렇죠. 2의 꼭지점이 있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로 그려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요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폭이 딱 2잖아요. 여기에서 1만큼 떨어졌을 때 이 차니까 높이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왼쪽이 오면 오른쪽이 더 높아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범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맞춰도 되게 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맞춰도 되게 잘하는 거라 얘가 어디를 꼭지점으로 가진다고요? 2,0이요. 최고 차이 계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얘는 x-2의 제곱,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요. a는 마이너스 4, b는 4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는 자 여기에 이제 하면 요렇게 되고 여기서 없고요. 요 이후에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고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는 없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y는 fx 그림입니다. 이거 만나는 데도 있겠죠. 만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나 조건 보시면 GT의 최소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그때가 GT의 최소값이다. GT 뭐라고요? 이 높낮이 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높낮이가 최소려면 우리 요거는 지난번에 컨베이어 벨트 문제가 그거였어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폭 딱 2죠. 근데 그 가운데 얘가 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 폭이 제일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친구예요. 그리고 잘렸지만 이 친구는 최고 차이 계수가 9분의 1인 친구, 마이너스 9분의 1인 친구입니다. 그럼 얘가 훨씬 더 평평한 형태니까, 넓은 형태니까 여기에서의 간격 2를 통해서 생긴 간격이 이 간격보다 사실은 훨씬 더 작습니다. 어디로 갈수록? 꼭지점 근처로 갈수록. 그럼 꼭지점 근처로 갈수록 제일 작은데 여기 있죠? t 플러스 이가 이렇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작게 되려면 이 점이 최대한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너무 많이 가서 오른쪽을 가져오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간격이 2 이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쯤 가져왔는데 간격이 정확히 2인 친구를 찾자고요. 그게 여기서부터 간격이 2 이내를 찾는 요거보다 요 간격이 더 작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가 t라고 놓으면 여기는 t 플러스 2죠. t를 집어넣는 함수는 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 t제곱 플러스 5가 t 플러스 1을 집어넣는 함수는 얘예요. 아래로 볼록한 얘니까 t 플러스 2인데 얘가 결국 얘였죠. t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같게 되는 순간, y값이 같게 되는 순간을 찾자고요. 그러면 t값 찾으실 수 있고요. t값 두 개 나오는데 당연히 뭐보다? 이쪽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를 찾는 겁니다. 작은 값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t값 찾으시면 되고 우리는 그 t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순간의 값을 c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높이가 얼마냐 이건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구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안 물어보고 했어요. 선생님 생각에 요 정도까지의 1번 A와 B를 구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생각해서 하실 수 있고 이제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요거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요거를 잡냐 아니면 요거를 잡냐인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 한 번쯤은 해설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였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가람고는 계산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선생님이 생략을 좀 했는데 그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문제들도 나와요. 학교 시험이니까 나오니까 선생님은 빡쳐했지만 여러분은 빡쳐하지 말고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죠. 오늘 내용은 너무 뇌를 빼도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뇌를 끼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해서 이해 없이 하기에도 어렵고 이해를 깊게 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근데 한 번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딱 중도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에 대해서 응용이 돼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대로 들으셔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쯤에 헷갈리는 용어들을 되게 많이 쓸 겁니다. 비슷비슷한 느낌의 용어들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죠. 자, 뭐냐면 오늘 이야기 통계적 추론이에요. 제목 자체는 이거거든요. 추론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만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경우 뭐 있냐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키 잴 때 이 반에서 10명 뽑은 다음에 10명의 평균 키 얼마라고 해서 자, 이 반 30명 모두 키 얼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조사하는 겁니다. 다 조사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을 모든 수를 조사한다. 이거예요. 전수조사입니다. 모든 수를 조사한다. 전수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모두를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하고 노력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론조사 같은 겁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나요? 그거를 여기 있는 길 가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고 얘기를 하면 이 결과 나오기 전에 1년이 다 가버릴 겁니다. 그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가장 간단하게 뭐예요? 전화 돌립니다. 전화 돌려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느 지역 사세요?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일부만 랜덤으로 뽑아서 조사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정 샘플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샘플.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샘플 스페이스 우리말로 바꿨을 때 뭐였죠? 아니요. 샘플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샘플은 표본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표본 조사가 있어요. 일부만 조사하는 거예요. 일부만 조사하는데 일부를 뽑는 방법은 당연히 랜덤입니다. 아이디어란 형태로 이상적인 형태로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한다 쳤을 때 뭐가 있냐면 이거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전체 집단이 있어요. 적으면 안 돼요. 지울 거니까. 전체 집단을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모집단이라고 부를 겁니다. 예, 어미 모자예요. 약간 느낌이 그렇죠? 엄마 집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집단은 어미 모자를 써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수조사를 한 게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지금까지 모집단에 대해서만 다룬 겁니다. 사실은. 전체를 조사하는 거니까. 그 중에 일부를 뽑는 거 있죠. 일부를 뽑는 걸 땡땡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어미 모자 썼으니까 여기 뭐라고 쓰겠어요? 아들 집단. 아닙니다. 표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집단, 표본 집단 있고요. 표본 집단은 이 되는 겁니다. 어디 뽑은 이 표본 조사를 위해 뽑은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체인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뽑는데 일부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랜덤으로 이걸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당연히 모집단 외부에 있는 걸 뽑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는데 미국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됐죠? 정치 성향은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세요. 이런 자리에서는 말고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죠? 정치 성향은 뭐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수업하다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뽑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한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돼. 근데 얘 친구한테 이렇게 너도 이 사람 뽑아. 왜? 그런데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너도 뽑아.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옳고 그른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럼. 뽑는 방법. 뽑는다고 했죠? 뽑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뽑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적지 말아요. 앞에 뭐 적어야 돼요.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추출, 뽑는다고요. 그죠? 근데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애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료가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마구 뽑을 거예요. 랜덤으로 마구 뽑을 거고 랜덤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무작위예요. 그리고 무작위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수학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던 수학 표현에서 무작위로 뽑는다 이런 표현 안 썼잖아요. 그죠? 거의 안 써요. 읽은 적이 있습니까? 무작위로 뽑는다 이런 걸?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이 오염된 거예요. 무작위라는 말 말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아 맞아요라고 할 겁니다. 무작위라는 의미를 가지는 수학에서 더 많이 쓰는 말은 임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면 그거 봐요. 맞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임의의 수에 대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임의 추출은 랜덤으로 뽑는다 이야기고요.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형태로 눈 감고 그냥 뽑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긴 한데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집단을 랜덤으로 뽑는 게 아니고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뽑아서 지역구를 만든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사회 시간 벌써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줄 알았는데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선거구는 법으로 정하는 거지 네 맘대로 여기 나를 지지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모양을 이상한 지역구를 만들어서 당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신화에 나오는 어떤 괴물처럼 생겨서 그 괴물의 이름을 붙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죠. 네.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적인 형태로 랜덤으로 뽑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의 추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임의 추출하는 방법이 내부에 두 개로 나눠져요. 내부에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무슨 뜻이에요? 원래대로 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 뽑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찾고 싶은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집단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 보고 집어넣는 순간 다음에 뽑을 때 첫 번째 뽑은 친구가 또 뽑힐 수도 있죠. 그럼 처음의 결과가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도 사실은 독립 시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복원 추출입니다. 첫 번째 뭐가 뽑혔냐가 두 번째에 영향을 안 줘요. 어차피 집어넣을 거니까. 됐죠? 그럼 복원 추출이 아닌 경우를 뭐라고 부를까요? 복원 추출이 아닌 경우.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비복원 추출, 말 그대로 뭐예요? 복원 추출이 아니다예요. 복원 추출이 아니면 뭐예요? 뽑고 집어넣지 않는 겁니다. 뽑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뽑힐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독립이 아니에요. 종속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에 뭘 뽑았냐에 따라 뒤에 뽑는 거에 영향을 미쳐요. 됐죠?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가 가능한 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하는 것부터 슬슬 이해가 애매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앞에 잠깐 봐요. 우리 5명 있습니다. 5명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몸무게를 확인할 거예요. 몸무게를 확인할 겁니다. 근데 복원 추출로 뽑아요. 그럼 A, B, C, D, E 5명인데 A를 뽑아요. 근데 두 번째 할 때 또 A를 뽑을 수도 있겠죠. A를 뽑을 확률 얼마죠? 두 번째 A를 뽑을 확률? 5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세 번째인데 또 A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A가 첫 번째도 뽑히고 두 번째도 뽑히고 세 번째도 뽑힐 확률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면 125분의 1이에요. 125분의 1이면 대충 우리가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퍼센트로 어느 정도 됩니까? 1% 조금 안 되죠? 0.8% 정도 됩니다. 0.8%네요. 0.8%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 5등이 45분의 1 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0.8%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비복원 추출을 해요. 5명 중에 A 뽑아요. 그럼 다시 A가 절대 뽑힐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럴 때는
5명일 땐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근데 2만 명이 있어요. 2만 명이 있어요. 2만 명이 있는데 우린 그중에 한 100명 정도 뽑을 겁니다. 2만 명 중에 100명 너무 많은 거죠. 2만 명 중에 한 10명만 뽑을 거예요. 10명만 뽑아서 이 사람들의 몸무게를 측정할 거예요. 그러면 2만 명 중에 A 뽑았어요. 복원 추출해요.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A를 또 뽑을 확률은 아까 이야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A를 뽑고 가지고 있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뽑는 거나 A를 뽑고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뽑는 거나 어차피 A가 뽑힐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수가 크면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이나 같게 볼 수 있어요. 자, 누구의 수가 충분히 크냐면 모집단의 수가 충분히 크면 아까 5명일 때는 의미가 있었어. 근데 2만 명, 2천만 명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 뽑고 집어넣었는데 막 흔들었는데 다시 이 사람이 뽑힐 가능성은 사실 제로죠. 그러면 뽑고 집어넣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규 분포할 때 여기 끝에 있는 건 0은 아니지만 0 취급해도 크게 상관이 없었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복원 추출인데 누구의 수가 모집단의 수가 크면 비복원 추출이지만 뭘로 판단해도 되냐면 복원 추출로 생각해도 됩니다. 복원 추출로 취급해요.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복원 추출인지 비복원 추출인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보통 그런 문제는 모집단의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에 비복원 추출 이야기가 나오면 모집단이 크지 않아요. 10개 이내의 친구들을 가지고 뭔가 뽑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특별히 복원 추출인지 비복원 추출인지가 없으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를 확보하는 행위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걸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이 크기가 이런 크기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뽑았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을 때 몇 개를 추출했냐예요. 그걸 표본의 크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표본의 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스몰 m 씁니다. 됐죠? 여기까지 적으세요. 여기까지 적으시고 비슷비슷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에서 몇 개를 뽑냐를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5명 중에 3명 뽑았죠? 이럴 때 표본의 크기는 3인 거예요. 칠판 한 번만 더 쓰면 오늘 내용은 끝날 겁니다. 그리고 문제 2개 정도 풀어드릴 거고요. 지금 하는 건 다 보고 나서 적으세요. 중간에 적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적어주시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적으라고 하면 그때 적어주세요.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적으면 안 돼요. 나중에 낭패 봅니다. 그 다음에 표본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용어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확률 변수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하던 게 사실은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수조사 하던 거.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할 때 확률 변수 보통 뭘로 적었나요? 확률 변수요. 라지 X로 적었죠. 대문자 X로 적었어요. 그럼 이 확률 변수에 대해 평균은 X나 또는 M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분산은 VX로 표현을 했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로 표현을 했습니다. 됐죠? 근데 보통 시그마 X를 확률 변수 X가 명확할 땐 시그마로 많이 표현을 했고요. 그럼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린 지금까지 이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불렀는데 이걸 모집단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집단의 평균이죠. 줄여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건 모집단의 분산이죠. 모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모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근데 표본 집단 있어요. 표본 집단. 아까 3명 뽑는다고 했죠. 5명 중에 3명 뽑는다. 그럼 첫 번째 뽑힌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X1. 두 번째 뽑힌 친구는 X2. 세 번째 뽑힌 친구는 X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N개를 뽑는 거죠. 여기서 N이 뭐냐면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 그래서 XN까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그때 평균은 우리 뭐라고 적을 거냐면 저 2 말고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X를 쓰고요. 이 모집단에서 나온 요 X 적는 거예요. 만약에 모집단이 Y로 적었죠? 그럼 똑같이 Y 적은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위에 바를 붙일 겁니다. X바예요. 이게 평균인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기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은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표준 편차부터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S라고 적을 겁니다.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분산은 S의 제곱이라고 적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건 표본 집단의 평균이에요.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친구는 표본 집단의 분산이에요.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표본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표준 편차 빨리 발음해 보시겠어요? 네, 바보같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보통 표본 편차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로만 구성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받아들인다와 그 뇌를 뺀다와 뇌를 낀다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5명 중에 3명 이미 추출할 거예요. 그리고 뭘로 할 거냐면 아니다. 5명 하지 말고 100명 중에 3명 뽑을 거예요. 10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 3명을 뽑을 건데 그 3명의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뭐 60kg인 사람, 두 번째 70kg인 사람, 세 번째 80kg인 사람 이렇게 하면 셋의 평균은 얼마죠? 70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사람들 다 집어넣고 다시 또 3개를 뽑아요. 그럼 아까 전에 뽑았던 60, 70, 80 말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평균값은, 표본 평균은 변하나요? 고정적인 값인가요? 변하죠. 우리 모집단의 평균은 변하나요? 고정적인 값인가요? 고정적인 값이죠. 이건 고정적인 값인데 이건 변한다고요. 표본 평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얘는 변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뽑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그 값이 나오는 건 매번 다를 겁니다. 확률에 의해 결정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단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죠. 정규분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 정규분포면 내가 몸무게가 평균이 한 65 정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뽑은 사람들이 65 근처에 있을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65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확률이 많아요? 근처죠. 그럼 내가 3명 뽑았는데 3명이 120kg, 130kg, 140kg예요. 그럼 이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이 130kg가 나올 확률, 그 셋의 평균이 130kg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65 근처에 있는 게 평균이니까 65, 70, 75 이 정도 뽑을 확률은 훨씬 높겠죠. 아까 130보다. 그럼 이 변수는 변수인데 확률 값이 딸려 있는 변수예요. 맞죠? 그죠? 얘가 뭐냐면 확률 변수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 세 번째 줄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모집단, 표본 집단 말고 이거 이름 뭐라고요? 표본 평균을 무엇으로 놓을 거냐면 확률 변수로 놓을 거예요. 이걸 확률 변수로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평균은 2x바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vx바라고 적을 거예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바라고 적을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름 붙여볼까요? 이거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나요? 맞아요. 그거예요. 표본 누구? 이게 이름 뭐라고요? 표본 평균이잖아요. 이 친구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이게 싫으시면 평균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 또 뭐 있었죠? 기대값 있었죠. 우리말.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표본 평균의 평균인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읽겠어요? 맞아요.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됐죠? 됐고요. 증명 없습니다. 증명 없이 활용할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이것까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좀 길어요. 그리고 고등과정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 증명하는 것도 사실상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울 거예요. 뭘 외울 거냐면 지금 쓰는 건 그냥 외울 겁니다. 암기할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같은 게 이 표에 있습니다. 랑 같아요. 암기하겠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만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같은 게 여기 있어요.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럼 이건 간단해요. 왜요? 이걸 루트 씌우면 얘니까요. 얘랑 얘는 루트 씌운 관계잖아요. 그럼 이거의 루트 씌운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암기할 겁니다. 됐죠? 이건 늘 성립해요. 늘입니다. 늘. 예, 뭐 근사치도 아니에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늘 성립합니다. n의 값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해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요. 이겁니다. 얘랑 얘가 같아요. 얘랑 얘가 같습니다. 이건 특별할 때만 해요. 언제냐면 n이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n이 뭐였죠?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죠? 30은 충분히 크다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충분히 크면 아까 이야기 드린 거의 연장선이에요.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균 근처에서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30개 이상을 뽑으면 뽑은 애들의 경향성이 전체를 따라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10,000명 있는데 그 중에 30명이 몸무게가 100kg 넘는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들만 우연히 뽑았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럴 확률보단 평균 근처에 있는 애들 뽑을 확률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뽑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전체 집단의 경향성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 필기의 마지막 이겁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있고요.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적는 거.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집단 아니에요.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아까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그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르는 겁니다. 암기할 거예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띠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다시 나뉩니다. 두 개로 다시 나뉘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n이 30보다 크냐 작냐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많이 뽑냐 조금 뽑냐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죠? 그럼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띱니다. 이따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죠? 그러면 표본 평균은 표본 집단 아니에요.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은 무관합니다. 얘기했죠? 용어가 헷갈릴 거라고요.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라고요. 표본 평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그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형태를 띄고 있다고요.
근데 그건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고요.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띄고 있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많이 뽑으면 역시 방금 이야기처럼 표본 평균이 또 정규분포 형태를 띄고 있다고요. 근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띄고 있지 않은데 한 두어 개만 뽑았어요. 그럼 무조건 정규분포를 띄는 게 아니라고요. 알 수 없어요. 이 형태에 대해서는.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적으세요.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난다면 꼭 소개팅 미팅은 여러 번 하세요. 자, 투데이 3번입니다. 요거 하고요. 쉬었다가 한 문제 더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1, 3, 5예요. 요거 A 나와 있는데 A 다이렉트로 쓸게요. A는 6분의 3입니다. 그래서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그래서 A는 2분의 1, 6분의 3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P, X 바가 4A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라는 겁니다. 됐죠? 문제 그 박스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X 바가 4A인데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그냥 직접 계산한 거예요.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세 번째 줄. 이미 추출했다라는 표현 나오죠? 표본이란 이야기예요. 표본 집단을 구했는데 그 윗줄에 있네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이라고 되어 있죠? n이 2란 이야기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2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됐죠?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 형태를 띠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여기 봐요. 아까 한 얘기가 이거예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띠고 있나요? 아니죠. 많이 뽑았나요? 30개 넘게 뽑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무관합니다. 정규분포 형태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런 것들에 관해 물어본 게 아니고요. 확률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X바가 뭐였죠? 표본 평균이었어요. 표본 평균은 우리 지금 표본의 크기 2개, 2개 뽑아서 더해서 평균 낸 거예요. 만약에 n이 3이었으면 여기서 3개 뽑아서 더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됐죠? 문제의 추출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없죠.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뽑히는 친구를 x1, 두 번째 뽑히는 친구를 x2라고 했을 때 x1, 첫 번째 뽑히는 친구로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그리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뽑히는 친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1, 3,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복원 추출이니까 뽑히네 또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위쪽에다 평균 적을 겁니다. 1 뽑고 1 뽑아서 평균 내면 얼마죠? 1이죠. 평균 내면 1 뽑고 1 뽑아서 평균 내면 1 뽑고 3 뽑아서 평균 내면 얼마죠? 1 뽑고 5 뽑아서 평균 내면 3 뽑고 1 뽑아서 평균 내면 3 뽑고 3 뽑아서 평균 내면 3 뽑고 5 뽑아서 평균 내면 4. 빨리 세울게요. 3, 4, 5가 돼요. 왼쪽 위에 적힌 거는 뭘 적은 거냐면 X바의 값을 적은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것도 확률 분포 표로 해보죠. X바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X바의 확률을 적어볼까요? X바의 확률을 적을 거예요. 자, 1 뽑고 1 뽑았을 때 확률 얼마인가요? 자, 첫 번째 1 뽑을 확률 얼마예요? 6분의 3이죠. 두 번째 1 뽑을 확률 얼마예요? 6분의 3이죠. 복원 추출이니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분의 3, 6분의 3이니까 36분의 9로 생각할 거예요. 통분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했어요. 그럼 1 뽑고 3 뽑으면 1 뽑을 확률 6분의 3, 3 뽑을 확률 6분의 2니까 36분의 이렇게 뽑았으니까 36분의 얼마예요? 왜 5야? 6이지. 6분의 3 곱하기 6분의 2니까요. 그럼 1 뽑고 5 뽑을 확률은 36분의 3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요. 3 뽑고 1 뽑을 확률은 36분의 6이죠. 36분의 4고요. 36분의 2예요. 36분의 5 뽑고 1 뽑을 확률은 36분의 3. 5 뽑고 3 뽑을 확률은 36분의 2. 5 뽑고 5 뽑을 확률은 36분의 1이에요. 이거 그럼 X바가 1이 나오는 건 얘만 말하는 거죠. 36분의 9예요. X바가 2가 나오는 건 이거 또는 이거예요. 그죠? 36분의 12가 됩니다.
다음 친구는 36분의 3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셋이니까 하나, 둘, 셋을 더하면 36분의 10이 돼요. 36분의 다음 4는 이거 두 개니까 4가 되고요. 36분의 1이 됩니다. 분자 다 더하면 36 되나요? 돼요. 네, 그래서 1 되는 겁니다. 이게 X바를 따로 표로 만든 거예요. 이거 정규분포 띄나요? 아니죠. 아까 정규분포 띄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X바가.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변수 여러 개 나온다고 한 게 이런 이야기예요. X바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두 개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6분의 2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개 더하는데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세 개 더해서 평균 내라고 하면 개빡세겠죠? 안 나옵니다. 두 개가 맥스예요. 투데이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투데이의 13번 보겠습니다. 투데이 13번 보세요. 투데이 13번 보세요. 투데이 13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정규분포 따른데요. 100, 8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라고 두 번째 줄 끝에쯤에 있죠? 그러면 x바 n개 뽑은 친구들의 평균인 거예요. x바로 났으니까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A바였으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Y란 이야기예요. 자,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률 변수 X바가 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668이래요. 아이고,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모집단이 정규분포 띄고 있죠. 그럼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규분포고요. 얘는 X바, Vx바가 와야 돼요. 이게 원래 정규분포였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암기한 내용으로 EX바랑 똑같은 건 뭐였나요? 모평균 M이었습니다. M 얼마예요 지금? 100이죠. Vx바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겁니다. 지금 모 분산 얼마예요? 8의 제곱이죠? 이걸 n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루트 n분의 8 전체 제곱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건 암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의 변수는 누군가요? x바입니다. 됐죠?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확률은 x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쓸 일이 없습니다.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하여 확률 구하래요. 근데 그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띄고 있죠. 정규분포에서 확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표준화 작업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P, Z 되고요. 부등호 그대로고요. 96에서 100을 뺀 다음에 얘로 나눌 거예요. 그럼 96 빼기 100을 루트 n분의 8로 나눠서 했더니 0.0668이래요.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할까요? 요거 하면 마이너스 4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됩니다.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음수입니다. 그러면 표준정규분포니까 0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조가 될 거고요. 음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있는데 문제에서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라고요? 0.0668이래요. 그럼 여기 부분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더해서 0.5 나와야 되니까 0.4332예요. 근데 문제에 있는 표는 0부터 양수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쯤에 똑같은 거리 떨어진 데에 2분의 루트 n이 있으면 여기가 0.433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 있는 표를 보시면 확률이 0부터 어디까지가 0.433이라고 나와 있나요? 1.5라고요. 그럼 루트 n은 3이니까 n은 얼마? 9. 됐나요? 외운 거 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용어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데이 과제 해온 거 중에
과제해온 거 중에 넥스트데이 11이죠? 11? 네, 자 여기 보시면 어디 있나요? 어딨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요. 17번 볼까요? 17번 보시면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90 컨비네이션 K에 3분의 1의 K제곱, 3분의 2의 90 마이너스 K제곱. 이 부분만 좀 집중해 볼게요. 이 부분은 원래 컨비네이션, 앞에 시그마 있으니까 컨비네이션 여러 개 더하라는 뜻이에요. 컨비네이션 여러 개 더하는데 n이 일정하면, 일정하지 않으면 하키스틱, 일정하면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둘의 합이 1이라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인데 N자리에 90을 넣은 거고요. R자리에 변수를 K로 바꿔 적은 것 뿐이고요. P는 3분의 1이고요. Q가 3분의 2인 겁니다. 이런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됐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원하는 횟수 R로 놓는다면 우리는 이항분포가 됐었던 겁니다. 기억나죠? 근데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변수, R자리에 있던 변수 더하기 3이 곱해져 있고요. 다 더하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까요? 우리 확률 변수에 그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확률 변수에 그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렀나요? 평균이라고 불렀죠. 기억납니까? 그럼 여기는 이 자리에 뭐가 왔을 뿐이냐면 얘가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K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뭐냐면 우리 지금 변수를 X로 설정한 거예요. 계산할 땐 K였지만 확률 변수는 X인 거라고요. 계산할 땐 XI였지만 실제로 확률 변수는 X니까 이렇게 적은 것처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3의 평균을 구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습니까? 변수에 제곱하고 3을 곱해서 3을 더해서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했으니까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2X제곱 더하기 3. 실수배했던 이야기, 실수합배하고 뒤에 더하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럼 이건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분산해서 평균의 제곱을 더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이항분포라고요.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얼마짜리? 90, 3분의 1짜리를 따를 때 분산하고 평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퀴즈 볼게요. 하나 더는 밑에 있는 18번입니다. 18번 보시면 문제에 px는 small x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확률을 표현한 함수입니다. 위에 적혀 있기도 하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함수라고요. 그래서 p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small x일 때인 거고 그걸 오로그 px로 적었고요.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래요. 왜인지는 없어요. 그냥 이렇대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걸 스몰 x로 했죠? 그럼 스몰 x 값이 얼마 될 수 있다고요? 1, 2, 3, 4, 5. 그래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예요. 그럼 그때 확률 값을 구할 건데 문제에 그 확률 값이 얘래요. 그죠? x에 1 넣으면 5로그 p 하고 여기다 1 넣는 거죠. 똑같은 x니까. 1. p1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5로그 p2, 5로그 p3, 5로그 4, 5로그 p5예요. 그럼 이거 확률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 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요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죠. 오랜만에 하니까 막 애매하죠, 느낌이. 그래서 5로그 P1 곱하기 P2 곱하기 P3 곱하기 P4 곱하기 P5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확률의 총합이죠. 그럼 우리 P1 곱하기 P2
P2 곱하기 P3 곱하기 P4 곱하기 P5가 얼마라고요? 5예요. 됐죠? 근데 P1부터 P5까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P1은 P1이고요. P2는 P1R이고요. P3는 P1R 제곱, P4는 P1R 세제곱, P1R 4제곱이에요. 자, P1 몇 개 곱해져 있나요? 5개죠. 그럼 P1의 5제곱. R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10개죠. 그게 얼마라고요? 5라고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확률이래요.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제곱 빼기 6X 플러스 9가 0이 되는 순간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사실 X-3의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이죠. X가 3인 순간의 확률을 구하세요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죠? 이거예요. 그럼 얘는 5로그 P3입니다. 근데 P3는 뭐죠? P1R 제곱이에요. 그럼 P1R 제곱을 이걸로 구할 수 있죠. 여기에 뭘 하면 돼요? 5제곱근 씌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5의 5분의 1제곱 되죠? 그래서 얘는 5로그 5의 5분의 1제곱이에요. 확률은 얼마예요, 그러면?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대수 이야기도 막 나오고 개 재밌죠? 자, 퀴즈 보겠습니다.